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나요? 오늘은 진짜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할머니한테 직접 들은 얘긴데 처음 듣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거든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실 할머니는 평소에 별 말씀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조용하시고 내성적이신 편인데 이 얘기만큼은 아직도 분하다고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세요. 1978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들어도 완전 드라마 급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절대 예상 못할 반전이 있어요. 단순한 사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마지막까지 들으면 소름이 쫙 돋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978년이니까 우리 할머니가 29살 때 얘기예요. 지금 나이로 치면 완전 꽃다운 나이죠? 할머니가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잡화점을 하셨거든요. 그 시절 동네 잡화점이 어땠는지 아세요? 지금으로 치면 카페이자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거였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다 거기서 만나서 수다 떨고 애들은 사탕 사러 오고 심지어 동네 총각들도 담배 사러 오면서 할머니한테 연애 상담까지 했다고 해요. 할머니 말로는 당시 마을에 집이 딱 47가구였대요. 다들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동네였죠.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에 문을 닫으셨대요. 하루 매출이 2-3만 원 정도였는데 그때 쌀 한 가마니가 2만 원이었으니까 정말 빠듯하게 사셨던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워낙 인심이 좋으셨어요. 돈 없는 애들한테는 사탕도 그냥 주시고 동네 어르신들 담배값 밀려도 나중에 주세요 하시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특히 할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게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연속극을 같이 들으면서 중간중간 해설을 해주시는 거였죠. 아이고, 저 여자는 왜 저런 남자한테 속을까? 그래도 사랑이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맞아 하면서 완전 재미있어 했대요. 그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할머니한테는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박순자 씨라고 할머니보다 5살 많은 분이었어요. 박순자 씨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대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무엇보다 동네에서 완전 인맥킹이었거든요. 누구한테든 먼저 말 걸고 어려운 일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할머니 말로는 그 언니만 오면 가게가 완전 활기가 넘쳤다고 하셨어요. 박순자 씨의 남편은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고 아들 둘에 딸 하나, 당시로는 꽤 잘 사는 집이었죠. 그래서인지 박순자 씨는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녔고 향수 냄새도 살짝 풍기고 할머니 말로는 완전 도시 여자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박순자 씨가 할머니를 정말 예뻐해줬대요. 동생아, 너는 정말 착하다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항상 칭찬해 주시고 할머니도 그런 박순자 씨를 진짜 언니처럼 따랐죠.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어느 날 감기 몸살로 끙끙 앓고 있었는데 박순자 씨가 새벽에 찾아와서 죽도 끓여주고 약도 사다 주고 정말 친언니도 그렇게 안 해줄 정도로 극진하게 돌봐줬대요. 그래서 할머니는 박순자 씨를 완전히 믿게 됐죠. 세상에 저런 좋은 사람도 다 있구나 싶어서요. 1978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정확히 기억하시는 게 그날이 추석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거든요. 오후 7시쯤이었나?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할머니가 혼자 라디오 들으면서 장부 정리를 하고 계셨대요. 그때 박순자 씨가 갑자기 가게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 박순자 씨가 좀 달랐대요. 평소에는 항상 밝고 쾌활하셨는데 그날은 뭔가 초조해 보이고 안색도 별로 좋지 않고 할머니가 언니 어디 아프세요? 했더니 박순자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할머니 손을 꽉 잡는 거예요. 동생아, 나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언니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박순자 씨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거든. 근데 등록금이랑 생활비가 갑자기 필요해졌어. 시댁에서 돈이 들어올 예정인데 며칠 늦어질 것 같아. 정말 며칠만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1978년 50만 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돈으로 치면 정말 몇 천만 원 급이에요. 그때는 집 한 채 전세 보증금이 50만 원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동전 하나하나 모아서 만든 돈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1초도 망설이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박순자 씨가 해준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동생아, 내가 이 동네에서 너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또 있겠어? 다른 사람들한테는 부탁도 못하겠어. 너니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야. 할머니가 그 순간을 기억하며 말씀하시길, 내가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언니가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했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가게 금고에서 50만 원을 꺼내서 박순자 씨한테 건넸어요. 그때 박순자 씨가 할머니를 꼭 안으면서 정말 고마워, 일주일 안에 꼭 갚을게 했대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할머니가 그때 뭘 깜빡냐면 차용증 한 장 안 받으신 거예요. 왜? 박순자 씨를 100% 믿으니까. 언니 같은 분이 설마 안 갚을까?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박순자 씨도 아이고 동생아, 우리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 필요해? 그런 건 믿지 못할 때 쓰는 거지 이렇게 말했고, 할머니는 맞다.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웬 말이야 하셨던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박순자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뭐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지 하며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박순자 씨가 평소에는 거의 매일 가게에 들렀는데 돈을 빌려간 후로는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2주가 지났을 때 할머니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박순자 씨 집 앞까지 갔는데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대요. 3주째 되던 날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박순자 씨네 옆집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박순자 씨 댁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요? 요즘 잘 안 보이네요.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그 집 벌써 일주일 전에 이사 갔는데요. 할머니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고 하셨어요. 이사를 갔다고?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더 충격적인 건 옆집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야밤중에 조용히 이사를 갔어요. 이사차도 안 부르고 짐만 대충 싸서 뭔가 급하게 도망가듯이 떠났어요. 할머니는 그 길로 박순자 씨 집에 가보셨어요.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어요. 할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배신감, 허탈함, 아니면 분노.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가씨, 잠깐 이리 와봐.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박순자라는 여자, 너한테서만 돈 빌린 게 아니야. 우리 동네 사람 거의 절반이 당했어. 뭐라고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박순자 씨가 지난 몇 달 동안 동네 사람들한테 각각 다른 이유로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남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한테는 아이가 병원비가 필요하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시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 모두 다른 이유였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며칠만 빌려달라, 곧 갚겠다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박순자 씨가 각자한테 너만 믿고 부탁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서로 몰랐던 거죠. 할아버지가 대략 계산해 보니 박순자 씨가 동네에서 빌린 돈이 총 500만 원이 넘었대요. 1978년 500만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날 밤 할머니는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50만 원이야 돈이니까 그렇다 쳐도
무엇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람을 못 믿게 된 자신이었다고 해요. 동네 사람들이 가게에 와서 평소처럼 얘기를 해도 할머니는 이 사람도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장사도 잘 안 됐어요. 50만 원이 없으니까 물건을 제대로 들여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외상으로라도 물건을 사다 놨는데 이제는 그럴 여력이 없었던 거죠. 더 안타까운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박순자 씨한테 당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위로도 하고 그랬지만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하는 시선으로 봤대요. 특히 한 아주머니가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아이고, 그렇게 착하기만 하면 세상 살기 힘들어. 사람을 좀 의심도 해야지. 할머니는 그 말이 너무 서러웠다고 하셨어요. 착한 게 잘못인가?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1983년이 됐죠. 할머니는 그동안 많이 변하셨어요. 여전히 착하시긴 하지만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셨거든요. 돈 빌려달라는 사람 있으면 꼭 차용증을 받으시고 큰 돈은 절대 빌려주지 않으시고. 그런데 1983년 어느 봄날 면사무소에서 할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박순자 씨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번 나와보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박순자 씨가 어떻게 됐다는 거지? 경찰서에 가보니 담당 형사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박순자 씨가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쳤다가 결국 잡혔어요. 와. 할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역시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복잡하기도 하고.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박순자 씨의 진짜 정체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박순자 씨는 원래 이름도 가짜였어요. 진짜 이름은 김영이었고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편도 공무원이 아니라 같은 사기꾼이었고 아이들마저도 가짜 가족이었대요. 박순자 씨의 수법은 이랬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 가서 한 달 정도 살면서 동네 사람들과 친해진 다음 각각 다른 이유로 돈을 빌리고 도망가는 거였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던 거예요. 더 소름 끼치는 건 박순자 씨가 할머니 동네에 오기 전에 이미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같은 짓을 했었다는 거예요. 피해자만 총 200명이 넘었대요. 그리고 박순자 씨가 할머니를 특별히 타겟으로 삼은 이유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워낙 착하고 의심을 안 하고 무엇보다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미리 파악했던 거죠.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때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완전히 계획적으로 당했다는 걸 깨달으셨으니까요. 재판 결과 박순자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박순자 씨가 번 돈을 다 써버려서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됐거든요. 할머니는 50만 원 중에서 겨우 8만 원만 돌려받으셨어요.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요. 돈으로는 손해가 컸지만 할머니한테는 다른 게 더 중요했어요. 진실이 밝혀졌다는 게 더 속이 시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할머니 동네에서 당한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위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서로 창피해서 얘기도 잘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 피해자였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친해졌대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사기 이야기구나 하고 끝일 것 같죠? 그런데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예요. 2010년 할머니가 81세가 되셨을 때 일이에요. 할머니가 서울에 있는 큰고모님 장례식에 가셨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할머니 뒤에서 혹시 경상도 어디에서 잡화점 하셨던 분 아니신가요? 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보니 완전히 늙긴 했지만 그 얼굴을 알 수 있었어요. 박순자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김영이었죠. 할머니 심장이 쿵쾅거렸다고 해요.
32년 만에 다시 마주친 거였거든요. 김영희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평생 가슴에 한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대요. 김영희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감옥에서 3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대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특히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들을 어떻게 속일 수 있었는지, 출감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았대요. 진짜 이름으로 살고 작은 식당을 해서 정직하게 돈을 벌고, 그리고 평생 피해자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다고 해요. 김영희가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제가 가장 미안했던 분이 선생님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의심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정말 100% 저를 믿어주셨거든요. 그 순수한 마음을 제가 짓밟은 거였어요. 그리고 김영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봉투 하나였는데 그 안에 42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8만 원은 그때 돌려드렸고 나머지 42만 원이에요. 이자까지 쳐서 더 드려야 하는데 이것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받지 않으셨대요. 됐어요. 그 마음만으로도 고마워요. 하지만 김영희가 계속 사과하면서 꼭 받아달라고 해서 결국 받으시긴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김영희가 할머니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그동안 모은 연락처가 있어요. 그때 피해를 입으신 다른 분들,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처음엔 망설이셨대요. 다른 피해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고 또 상처를 건드리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김영희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결국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김영희가 함께 옛날 동네를 다시 찾아갔어요. 2010년이니까 32년 만에 가본 고향이었죠. 동네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옛날 잡화점 자리는 이미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래도 몇 분은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할머니랑 같이 당했던 김씨 아저씨도 계셨는데 김영희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사과하는 걸 보고 많이 놀라셨대요. 김씨 아저씨도 처음엔 화가 나셨지만 김영희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결국 용서해 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원망스러웠지만 이렇게 찾아와서 사과하는 걸 보니 뭐 다 지난 일이네. 그 일이 있고 나서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자야, 32년 동안 나는 박순자, 아니 김영희를 원망하며 살았어. 그런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더 편해진 것 같더라.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가 있었는데 김영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니까 그 응어리가 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그때는 나쁜 짓을 했지만 평생 뉘우치며 살았다면 그것도 하나의 벌이 아닐까? 그리고 할머니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김영희랑 헤어지기 전에 김영희가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사실 제가 그때 선생님한테서 받은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순수한 믿음, 그게 저를 더 괴롭게 했어요. 감옥에서도 나온 후에도 계속 생각났거든요. 세상에 선생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나 싶어서.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세요. 자신이 당한 게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김영희에게도 교훈이 되었다는 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 반전이 남아있어요. 할머니랑 김영희가 연락을 주고받게 되면서 김영희가 할머니한테 털어놓은 진짜 이야기가 있었어요. 김영희가 사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 말이에요. 김영희는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대요. 진짜 남편도 있었고 진짜 아이들도 있었고 그런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 1970년대에는 연대보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김영희 남편이 친구 보증을 서줬다가 그 친구가 돈을 안 갚아서 김영희 가족이 대신 빚을 떠안게 된 거였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집에 찾아와서 협박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김영희는 정말 막막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한테서 돈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굶는 걸 보니까 결국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단 한 번만 하려고 했어요. 빚만 갚고 끝내려고. 근데 한 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더 큰 빚이 생기고 더 큰 돈이 필요하고. 김영희가 말하길 할머니 동네에서 사기를 친 돈으로 빚을 다 갚았는데 그 후에도 계속 사기를 쳤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사기꾼으로 사는 게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그때 선생님 동네에서 멈췄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됩니다. 김영희가 할머니한테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감옥에서 3년을 살다가 나왔는데 집에 돌아가 보니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랑 도망가고 아이들은 친척 집에 맡겨져서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김영희가 아이들을 찾아갔는데 아이들이 엄마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게 김영희한테는 감옥보다 더 큰 벌이었대요. 제가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였는데 결국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족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김영희는 그 후로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작은 식당을 해서 번 돈으로 피해자들한테 조금씩이라도 돌려주려고 모아왔다고 해요. 할머니한테 준 42만 원도 사실은 김영희가 몇 년 동안 라면만 먹으면서 모은 돈이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 사람도 사실은 피해자였구나.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대가를 너무 크게 치렀구나. 할머니는 김영희와 만난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이제는 다른 얘기를 하세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는지야. 그리고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가장 인상 깊은 말이 있어요. 용서라는 게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한 거야. 32년 동안 원망하고 살았는데 그게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용서하고 나니까 내가 더 편해졌어. 정말 깊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김영희랑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때로는 김영희가 힘들 때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 관계가 됐어요. 원수였던 사람이 친구가 된 거죠. 2015년 할머니가 86세 되셨을 때였어요. 김영희한테서 택배가 하나 왔어요. 뭔가 했더니 김영희가 직접 기른 배추로 담근 김치였어요. 편지도 같이 왔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평생 가장 고마운 분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을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진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때 보여주신 순수한 믿음이 결국 저를 구원해 준 것 같아요. 비록 돌아온 길이었지만 제가 다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울으셨대요. 기쁜 눈물이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할머니한테서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너무 착해서 당하신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김영희한테 화도 났고요. 근데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도 깨달았고요. 사실 저 같으면 32년 후에 그 사람을 만나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용서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평화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김영희도 구원받았고요. 지금도 할머니는 가끔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때마다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한 번 실수하고 평생 후회하며 사는 사람과 한 번 실수하고 그걸 정당화하려고 계속 나쁜 짓을 하는 사람. 김영희는 전자였어.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사람을 믿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사람을 안 믿고 사는 건 더 위험해.
그러면 세상이 너무 외로워져. 중요한 건 현명하게 믿는 거야.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잘 관찰하고 상황을 잘 판단해서 믿어야 해. 그리고 할머니가 항상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차용증은 반드시 써라. 그게 상대방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돈 문제로 사이가 나빠지는 게 제일 안타까우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사기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 번째,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김영희가 그때는 나쁜 짓을 했지만 그 후로 30년 동안 진심으로 뉘우치며 살았다는 거요. 두 번째, 용서의 진짜 의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 할머니가 김영희를 용서함으로써 오히려 할머니 자신이 더 편해지셨거든요. 세 번째, 현명한 믿음의 중요성. 사람을 믿되 현명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 무턱대고 믿는 것도 아예 안 믿는 것도 모두 위험하다는 거죠. 네 번째, 기록의 중요성.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것. 이게 서로를 보호하는 일이라는 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아이러니. 할머니가 당한 그 사기 사건이 결국 할머니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줬고 김영희에게는 구원의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름다운지.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배신당한 경험, 용서한 경험, 또는 뜻밖의 반전이 있었던 경험, 뭐든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우리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다면 꼭 안아드리세요. 그분들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거든요. 다음에는 또 다른 할머니 썰로 찾아올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모두 건강하세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의 사연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하단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같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 언제든지 보내주세요.